솔직히 요즘 점심 먹으러 나가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정말 든든하고 기분 좋게 한 끼 먹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요, 우리를 진짜 화나게 하는 건 단순히 가격표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아니, 이 돈을 내고 내가 지금 이걸 왜 먹고 있지? 하는 내 돈과 내 시간이 완전히 배신당하는 그 순간의 허탈함. 네, 바로 그 감정이죠.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지금 대한민국 외식 시장의 현실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은 말이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는요, 맛도, 양도, 서비스도 가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식동들에 대한 분노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투덜거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얇아진 지갑을 열 때마다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이젠 가성비는 고사하고 마음의 만족, 즉 가심비조차 없는 식사에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건 요즘 사람들이 입맛만 까다로워졌다 같은 세대 차이 문제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예민하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차갑디 차가운 현실이에요.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요, 그 악명 높은 살인적인 물가의 나라 스위스 바로 다음으로 밥값이 비싼 나라입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47%나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 먹는 점심 한 끼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의 비용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밥값에 민감해졌는지 어쩌면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속 터지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우리의 실질 소득, 그러니까 진짜 내 손에 쥐는 돈의 가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이상하게 외식 물가만 혼자 로켓을 탄 것처럼 치솟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한마디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밖에서 사 먹는 밥값만 유독 더 가파르게, 더 무섭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엇갈린 두 개의 선이 바로 우리 지갑의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외식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매일 먹는 점심을 실패할지도 모르는 도박으로 만들 바에야 차라리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거대한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느니 확실한 가치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가정간편식 HMR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2020년에 4조 원 규모였던 시장이 불과 3년 만에 6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15,000원 내고 맛없을지 모르는 식당 가서 기분 상하느니 차라리 10,000원으로 유명 맛집 레시피 그대로 담은 밀키트 싸서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결국 그렇게 비싸고 맛없게 파는 식당 사장님들이 문제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장님들의 진짜 현실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요 하는 푸념을 넘어서는 정말 처절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우리 소비자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숫자가,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2024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금과 대출로 정말 겨우겨우 버텨왔던 가게들이 이제 고금리, 고물가, 소비 침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를 더는 이기지 못하고 벼랑 끝에서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장님들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걸까요? 바로 이 5개의 망치가 동시에 사방에서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최저임금은 물가보다 4배나 빨리 올랐죠. 두 번째, 식자재비. 아까 보셨듯이 OECD 2위 수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배달앱 수수료는 매출의 20% 이상을 떼어가고요. 여기에 네 번째 망치인 임대료와 다섯 번째,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까지 오르니 이건 그야말로 숨 쉴 틈조차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가게를 유지하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피할 수 없는 악마의 덫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린다? 그럼 똑똑해진 손님들이 이 돈 주고는 못 먹지 하면서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그럼 원가를 낮춘다. 이건 손님들이 귀신같이 먼저 알아채고 맛이 변했네 하면서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주 조금씩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예전보다 비싸고 맛없어진 바로 그 최악의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패를 단순히 사장님의 잘못된 선택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대한민국 외식업이라는 시스템의 기형적인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애초에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가게들이 시장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10,000명당 음식점 수가 125개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의 2배, 미국의 무려 6배에 달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극심한 과포화 상태예요. 시장에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실력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그냥 옆 가게보다 1,000원이라도 싸게 파는 추려 경쟁,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아졌을까요?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하지 뭐. 이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외식업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회적 인식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외식업은 사실 음식 조리 기술은 기본이고 재고 관리, 마케팅, 고객 응대 노하우가 전부 필요한 고도의 전문직인데 말이죠. 이런 전문성이나 준비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솔직히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는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프랜차이즈나 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배달 전문 주방의 익명성 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총 매출은 1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현장에서 땀 흘려 장사하는 가맹점의 가게당 평균 매출은 오히려 7.6%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사는 계속 가맹점을 늘리면서 인테리어비, 식자재 유통마진, 온갖 수수료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데 정작 현장의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배달앱에 돈 뜯기고 바로 옆에 생긴 똑같은 브랜드 가게랑 피 터지게 경쟁까지 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결국 음식의 질 저하, 즉 소비자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성 부족, 기형적인 프랜차이즈 구조, 이것만으로도 최악인데 맛없는 가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홀 없이 배달만 하는 일명 다크키친, 공유주방의 문제예요. 우리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익명성을 방패 삼아서 과연 그 주방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맛의 영역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의 70%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것이었어요.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게맛살, 썩기 직전의 토란줄기 같은 걸 버젓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 돈 내고 왜 이딴 걸 먹어야 해? 라고 분노했던 그 형편없는 배달 음식이요. 어쩌면 사장님의 요리 실력 부족이 아니라 양심을 내다버린 고의적인 기만, 우리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대한민국 외식업은 이대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 지옥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장하는 식당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생존자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혹독한 불황은요, 역설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필커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가게들의 전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해요. 바로 본질에 집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잘 먹지도 않는 10개가지 밑반찬을 과감히 없애버리고요. 거기서 아낀 비용을 전부 메인 메뉴인 고기의 품질과 양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품질 저하로 연결시킨 가게는 망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해서 핵심 가치에 재투자한 가게는 살아남았습니다.
요즘 진짜 맛집들은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같은 업종끼리 똘똘 뭉칩니다. 강남의 버거대로 용리단길의 와인거리가 바로 그 예죠. 이건 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동시에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일단 그 거리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하지만 그 치열한 경쟁의 콜로세움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옆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나만의 확실한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뭉치는 전략은 어설픈 가게들을 가장 빠르게 퇴출시키는 거대한 자정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식당들의 연쇄적인 몰락은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준비 없이 창업했던 가게들, 가맹점주의 피를 빨아먹던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자들이 시장의 냉정한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차별화에 성공한 진짜들만이 살아남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장의 재편 과정인 셈입니다. 결국 이 혹독한 구조조정에서 어떤 가게를 살리고 어떤 가게를 퇴출시킬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이 돈 내고 내가 이걸 왜 먹고 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멈추지 않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현명한 지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동네 외식 지도를 바꾸고 시장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의 지갑은 오늘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